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형의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조국 국면에서 조국 소에 앞장섰던 한국 정치인들에게 깊이 시사하는 대목이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은 항소심으로 다투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가 선고됐고요.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도 조국 사태 3년여 만에 징계에 나선다. 이르면 오늘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동아일보 단독 취재 내용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격추. 동아일보 1면에서 쓰고 있고요. 사실은 각 조간지 1면에 모두 거의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격추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죠. 미국이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미사일로 격추시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주요 정부 인사의 방중 일정도 모두 다 취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동그란 달처럼 이 동그랗고 엄청 큽니다. 대형 버스 3대를 합친 정도의 길인데 이게 정찰 풍선입니다.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 간 겁니다. 그러자 미국의 F-22 전투기가 출격해서 미사일로 격추시키고 있는 사진입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이 과잉 반응을 보였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어서 다소 의아한 반응입니다. 미중 간의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분위기,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글쎄. 경향신문 5면입니다. 뭐가 글쎄라는 거죠?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민생 구하기 투쟁. 경향신문은 장외 집회까지 했는데 주말에 경향신문은 글쎄라고 회의적으로 썼습니다. 키를 잡았지만 동력은 글쎄오시다라는 거예요. 주말 의원 100여 명 집회 참석했다는 거예요. 정책, 검찰 모두 다 비판을 했는데 검찰 수사에 가려져 퇴색됐다. 장외 투쟁을 지속할지 두고 당내에 회의론이 많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종합평가 글쎄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조간 키워드는 이겁니다. 과열. 한국일보가 6면 썼습니다.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과열되는 여당의 전당대회 분위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게 엊그제인데 이번엔 타깃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유난연대라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통령실이 발끈한 겁니다. 대통령을 팔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다. 대통령과 당신이 동급이냐. 뭐 이런 과격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나섰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오늘 뉴스가 많은 월요일 아침. 항소. 키워드는 항소. 한겨레신문 6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 감찰 무마 등 반전 가능할까? 유재수 감찰 무마 건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모두 다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부인 정경심 씨에게도 징역 1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 조국은 무죄다라며 국민 양분시켰던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뉴스가 많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천하람 변호사님, 그리고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주말에 장애 집회하느라 목 쉬어서 온 전용기 의원, 그리고 언론인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주말에 장외 투쟁,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은 대기업이 된다라는 이화영 전 지사의 발언도 있었다라는 내용도 오늘 단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과 1억 달러. 대통령 되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쌍방울은 대기업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진술. 과연 사실일까요? 장외로 간 야당의 함성. 그제였죠? 토요일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의원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80여 명은 안 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연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말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이재명을 부수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이상민을 탄핵하자. 여러분, 이재명과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쌍방울이니 백현동이니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저는 정작 수사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경제 참사, 민생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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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참사 3창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전용기 의원님, 오늘 원래 이제 출연이 아닌데 급하게 또 목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직구쇼 시청자들을 위해서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이 얼마나 쉰 거예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나아졌네, 아까보다. 그래도 지금 계속 뜨거운 물 마셔가지고요. 예.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왜 이렇게 목이 쉰 겁니까? 결국엔 장애 집회에 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당원 동지들과 좀 결의를 다지는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사실 그 반대편에서 또 반대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반대 시위를 했군요. 네, 근데 그 스피커가 완전 우리 무대 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조금 더 소리를 지르다 보니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100여 명 왔습니까? 근데 암만 그래도 선거운동하고 있는 저보다 목이 더 가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100여 명 정도 왔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안 온 의원들이 한 80여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하신 걸로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성공적인 첫 이런 국민 보고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야당 집회에 대해서 여당 입장도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 혐의에 대한 수사 방탄을 위한 장애 투쟁을 멈추고 부디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민생을 짓밟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입니다. 마치 마음이 돌아선 애인을 찾아 타령한 병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돌아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뒤집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광분에 국민들의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여당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결국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라고 검찰은 적시를 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에는 이 800만 달러의 용처와 성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구속 기소됐죠. 800만 달러, 100억 원 대북 송금했어요. 혐의입니다. 회사 돈 635억 원에 대한 횡령 배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주가 조작 등 7개 혐의, 대북 송금 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송명철 조선 아트웨이 부실장 명의로 800만 달러 리영수증이라죠. 리영수증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 이 대납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납. 김연아 의원님, 대납 어떤 의미일까요? 대신 내준 거죠.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쌍방울이 줘야 될 돈이 아니라 경기도가 줘야 될 돈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처음에 김성태 씨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자신의 횡령과 배임 행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멘텀에 맞춰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대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점차 수사를 받아가는데 자기가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이 폭로되면서 이제 자기의 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변호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숨길 수 없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3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화영 지사는 계속 자기는 이 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쌍방울은 왜 이화영 부지사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줬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제 진실 게임에 들어간 것 같지만 점점 더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 경기도와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는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느냐만이 저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퍼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대납, 검찰이 기소에 적시했다는 대납이라는 표현일 것이다라는 김연아 의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가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인데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쌍방울은 곧장 대기업 된다. 들어보시죠. 2019년 김성태 전 회장 하노이 회담 결렬으로 북한에 1억 달러, 1230억 원을 제공하는 협약 체결을 고민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북 제재 풀릴 것이다. 그럼 쌍방울도 대기업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조사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은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라도 베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의미로 500만 달러가 대수냐라는 앞선 발언이 있었었군요. 5조, 10조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쌍방울은 곧 대기업이다라는 건데, 김수경 교수님, 대기업은 우리가 삼성, 현대, LG, 기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쌍방울이 대기업 된다? 사실 좀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한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김성태 전 회장에게 얘기했다라는 김 회장의 진술이잖아요. 좀 더 자세히 오늘 동아일보 내용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당시 상황이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다 안 좋아질 때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1억 달러를 주는 게 맞는 건가? 내가 1억 달러를 주면 그만큼의 반대국부로 1억 원이 아니라 1억 달러죠. 1230억 원을 보내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내가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 아무리 뭐 배움이 짧은 뭐 조폭 출신의 회장이어도 그 정도의 이제 계산은 돌아가겠죠. 그래서 좀 망설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1억 달러는 뭐 별거 아니다. 몇 조 원이나 되는 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회유를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이 이화영 부지사 혹은 나아가서는 어쩌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까지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에 좀 속된 말이지만 빨대를 꽂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 정상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이제 경영을 하고 뭐 주주라든가 뭐 사회이사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업이었다면, 이렇게 황당무계한 제안, 북한에 1억 달러를 주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직접 돈이 가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고민될 수가 없는 것이고 800만 달러가 당초에 대납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무래도 그런 국제 정세도 잘 모르고 기업 자체가 이렇게 투명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황당무계한 딜이 있을 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화영 부지사나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쌍방울이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래들이 이야기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800만 달러든 1억 달러든 써서 대기업이 될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베팅인데 저 진술처럼 이 과연 이제 뜬구름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라는 단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달았다는 그 단서 조건 때문에 결국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성태가 지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면 진짜 내가 그 정말 이재용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의 총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지저분한 정경유착이 일어날 뻔했던 것이고 실제로 상당 부분은 정경유착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몰랐다. 김성태가 혹은 쌍방울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북한과 거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왜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대납을 해줍니까? 차라리 그냥 북한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왜 경기도 사업을 쌍방울이 대납해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경기도가 모르게 경기도 사업을 대납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 때문에 500만 달러가 갔다? 이 부분은 적어도 경기도가 당연히 승인하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 경기도 사업에 대한 돈을 대신 내줬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기도에는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지사가 중심에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보지 않았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800만 달러가 가고 1억 달러를 보낼 거란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것인데 자꾸 이제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증거가 없다. 내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북한 관련 사업을 할 때 그냥 쌍방울의 개인 김성태가 경기도 사업을 대납해줬다. 이건 정말 어떻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는 옥중 서신 등을 통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소설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 계속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조폭 출신 사업가라 하더라도 대북 제재가 있다는 것을 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턱턱 북한에 돈을 보내는 범죄를 저질 수 있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함께 보시죠. 본인도 걱정했다는 거예요. 돈 보내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되면 어떡하나. 관세가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뭐 걸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관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북한에 돈 보내는 건요 관세 문제가 아니에요. 관세청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 이제 바로 이제 국정원 얘기 꺼내요. 걱정할 거 없다.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정원에 북한에 돈 보내는 거에 굉장히 친숙한 국정원이 아니었나 당시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정치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아주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런 겁니다. 미래의 기대를 팔아가지고 현재 나를 지지하게 하고 지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기술이거든요. 기술 잘 거는 양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대북 사업권 거의 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대북 사업권 너네가 전속적으로 가져가면은 뭐 5조, 뭐 10조 아무것도 아니야. 대기업 된다. 대기업 된다. 그거거든요. 혹하죠. 누구라도 혹합니다.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쓸 돈을 그 사람이 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이 사업자들이 어떻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만 나도 잘 되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다 회수하고 대박 터지고
스스로 자기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다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기술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인데 네. 사실 개연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세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 보면은요, 그걸 잘해요. 기본소득부터 보십시오. 뭐 아니면 이런 것들. 원화가 갑자기 기축통화가 된답니다. 뭐 김포공항 없어도 비행기가 갑자기 수직 이착륙을 한대요. 유권자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허황된 꿈을 잘 파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허황된 꿈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몇몇의 업자들 앉혀놓고 설득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세겠습니까? 저라도 이재명 대표가 설득하면은 약간 홀랑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 사람들이 홀랑 넘어갔다. 뭐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님 의견이고요. 북한에 돈 보내는데 익숙한 국정원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괜찮을 것이다. 국정원도 뭐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당시 국정원이 뭐 북한에 돈을 보냈거나 했다라는 사건에 연루된 건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아직은 진술이다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곳곳에 이화영이 이랬다. 대북송금이라는 불법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곳곳에 이화영 전 부지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북한에 돈 보내면 넌 대기업이라는 진술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라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요. 구속됐는데 김성태와 대북송금 문제 논의한 적 없다라는 말만 전해지고 있어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위한 것처럼 프레임 만들어지고 있어. 완전 허구.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통화하게 해준 사실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2019년 당시에 대북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발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발언 들어보시죠.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리종혁 아태평화위원장을 비롯한 국책 일행들이 아마 최초로 지자체 초청으로 남쪽에 왔죠. 그걸 계기로 이제 올해도 뭐 평화 마라톤 대회도 하기로 하고 우리가 북에다가 이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최고죠. 최고죠. 제가 끝나기 전에 이행시 제가 평화부지사니까 평화 이렇게 하면 평양 가서 화영이랑 냉면 먹자. 이 발언을 했던 시점이 아까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들이 나왔던 시점과 비슷한 시점입니다. 자, 전윤기 의원님. 네.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취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쌍방울은 삼성이야, 대기업이야 라는 발언이나 국정 관련도 괜찮아 라는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런 대화를 추진했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같습니다. 이화영은 부적절했다. 그리고 뭐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도 저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하는 방식이 저는 노골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일방적인 진술입니다만 분명히 그 관계가 있었고 북측 인사와의 이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전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대북 송금, 불법 송금을 했다라는 것을 좀 보기는 어려운 게 결국에는 김성태 전 회장은 사업가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가 풀려야만 예전에 돈을 소위 배팅을 했던 거에 대한 반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제재가 풀리기만을 바랬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경기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인은 돈을 냈고 이런 것이 대북 제재를 풀렸을 때 본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화영 부지사와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간의 불법적인 거래 의혹인 거지. 이게 여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왜 들어가냐라는 강한 반론이에요. 김연아 의원님은요? 약간 꼬리 자르기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다가
쌍방울 뭐 속내의밖에 한 벌밖에 입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점점 증거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민주당의 선긋기, 꼬리 자르기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북 사업은 적법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을까? 저는 누군가 미끼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끼에는 반드시 정치적 리스크, 정책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한 사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보험을 든다고. 보험이 저는 이재명 대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인사 측을 만났을 때 계속 그쪽에서 불쾌했던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가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투자하기로 했던 돈을 집행하지 않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사이에 쌍방울이 지금 본인의 투자하겠다는 돈과 이거 돈이 같이 간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험이라는 건 어찌 보면 문서로 남아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인 대북 관련 투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미뤄졌던 건 경기도의 공식 문서상에 곳곳에 남아있고 아까 이화영 부지사가 저런 북한 관련 평화쇼를 많이 했던 게 저희 바로 고양시입니다. 예, 킨텍스 사장님까지 하셨거든요. 고양시에 와서 5만 가지 평화와 관련된 대북 사업. 그때도 그랬었어요. 야, 무슨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대북 사업을 하지? 중앙정부도 하기 어려운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 성남시장 때와 똑같은데요. 무능한 바지 사장, 바지 지사였던가 아니면 저는 공범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님. 저는 근데 김연아 의원님 그 의견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보험 정도였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무슨 대장동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막으려고 뇌물 준 그런 정도가 이제 보험인 거고 이거는 그 핵심입니다. 핵심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야 되잖아요. 50조 하고 저 대기업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려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두각을 나타내려면 대북 사업에서 뭔가 획기적인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노이 노딜 되고 대북 관계 안 좋아지고 할 때 문재인이 못한 걸 이재명은 한다라는 핵심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밑에서 당시에 이런 어떤 사업을 대북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화영이 이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맞춤형 어떤 그 대북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꼬신 거다. 여기에 최종 목적은 이재명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보험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 이재명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4월 북한 스마트폰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 62억 원을 대북 송금했다.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이죠. 제3자 뇌물 혐의를 11월, 12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역시 북한에 주었다. 직접 뇌물 혐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과 직접 뇌물 모두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뇌물이 종류가 두 가지네요, 이번에도. 그렇죠. 그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으로 대납을 한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기 때문에 이 500만 달러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 북한에게 돈이 간 거죠. 그리고 300만 달러 같은 경우도 결국 북한에 가긴 했지만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치러진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성남FC 건에 적용된 게 제3자 뇌물. 뇌물이죠. 근데 제3자 뇌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되고요.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가능한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처벌을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진술만 있는 거 아니냐, 증거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300만 달러 같은 경우에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 기억하시죠? 그 인출이 돼가지고 그걸 환전을 해서 임직원들이 쌍방울 임직원들이 다 각자 돈을 가지고 중국까지 가가지고 전달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 여러 증인과 여러 물증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앞으로 수사하고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전혀 금시초문의 일이고
이화영, 김성태가 혹은 김성태 차원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이용하여 대북 사업을 하려고 다 북한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라면 이 대표 입장은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이 공교롭게 대장동 사건과 이 사건은 지금 별개잖아요. 그러면 전윤기 의원님, 네. 김수현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잘 뇌물 종류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장동 일당들, 김만배 제외, 대장동 일당들과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다른 건이지만 모두 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네요. 검찰에 가서 공교롭게. 저는 그 검찰한테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게 좀 확실한 거 없냐. 확실한 거 없냐? 좀 확실하게 기소시키고 확실하게 잡아 넣을 수 있는 거 없냐. 이런 말을 묻고 싶어요. 뭐 대장동 나와도 뭐 대장동 측이 이재명 측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성남FC에 돈을 줬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 그리고 확실히 이재명을 기소시키기 위한 정확한 명분. 이거를 왜 설명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확실한 건 뭐 좀 없냐?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9개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9개월 동안 이재명 하나 못 잡아 넣어가지고 이재명 측한테 다 돈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부 다 지금 하는 얘기가 추측이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검찰이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뭐 하나의 뭐 논픽션 소설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확실한 거 좀 가져와라. 네. 직접 돈 받았다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렇게 줬을 것이다 저렇게 줬을 것이다 이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북한에 줬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거 하나 가지고 오면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정부 측 줬다, 성남FC 줬다, 북한 줬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제대로 된 거 없다. 또 민주당 전용기원의 반박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연루되는 것 아니냐라는 혐의 전해드리고 있는데 대장동 뉴스가 또 나왔어요.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을 만나고 오더니 정 실장이 다시 말해서 이재명 시장 측이 20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인데 2021년 2월 김만배가 경기지사실에 불려가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으로부터 20개 요구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김만배는 욕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정진상을 만나고 와서 대장동 일당을 만났는데 김만배가 스트레스를 욕을 하면서 아우 정 실장이 20개 달래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정 실장은 사실무근이며 황당무계 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20개가 뭘까요? 20억 원이다. 정영학 회계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천하람 변호사님, 네. 김성태 전 회장과 이 대장동 일당, 뭐 유동규, 남욱, 정영학 요 분들이 경쟁적으로 거의 뭐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마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 뭐 정영학 이런 대장동 일당들도 처음에는 다 부인했잖아요. 남욱 씨 입국할 때 보십시오, 뭐 모른다, 뭐 안 통하더라,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김성태 회장도 입국할 때는 뭐 이재명 대표 모른다, 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들이밀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김성태 회장 사건에서 좀 재미있는 게 북한이 굉장히 생각보다 양심적이고 페이퍼워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영수증까지 이렇게 막 발행해주고 이러니까 막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본인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굉장히 복잡한 퍼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뭐 1000피스짜리, 10,000피스짜리 퍼즐도 열심히 맞추다 보면은 결국 그게 그림이 드러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그 그림에 최대한 안 잡히려고 구석진 곳에 숨어 있을 만한 분이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여당 만들어 줬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하나 못 잡고 뭐 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제1야당의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최측근들까지 왔기 때문에 다 구속되고 했잖아요. 한 단계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이 정영학 씨의 진술인데 경기지사실에서 20억을 직접적으로 정영학 실장이 요구했을지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라 일단은 정진상 실장이 20억을 진짜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뭐 증거주의니까 검찰의 수사와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앞서 이제 전윤기 의원님 좀 확실한 거 없냐? 뭐 다 이재명을 위해서 어디에 줬다, 성남 FC에 줬다, 북한에 줬다, 뭐 이런 건데 확실한 거 없다. 난 또 강한 반박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이 보기에 확실한 게 없다라면 아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나는 정진상 그랬는지 몰랐다, 이화영이 그랬는지 몰랐다고 딱 선을 분명히 거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정진상, 이화영도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죄를 다 뒤집었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안고 갈 것인가? 근데 이재명 대표 입에서 분명하게 이건 다 이화영이 한 거야, 혹은 이건 다 정진상이 한 거야, 난 몰라. 뭐 도장 찍혀 있지만 그거 나 모르는 도장이야, 그냥 자기들이 막 갖다 찍은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거주면 그럼 그때부터는 훨씬 더 일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모호하게 얘기해요. 뭐 정진상이 그랬다는 말이냐 정도만 흘러나왔지 정말로 꼬리 자르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검찰이 확실한 거 못 갖고 오고 있다면 그냥 이 선에서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 주시면 수사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화영, 정진상의 머릿속도 덜 복잡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소영 교수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관련 의혹과 또 상대 측의 반박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결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도 이르면 오늘 징계에 나선다는 겁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법정 구속은 면한 조국, 서울대 징계 착수, 실형, 유죄라는 겁니다. 서울대도 징계에 나선답니다. 법원 1심 재판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형 실형이 선고된 거예요. 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시켰어요. 서울대는요, 이르면 오늘 조국 징계위를 개최한답니다. 징계 논의에 본격 착수. 사실 징계 검토에 서울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어요. 재판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이거였죠. 서울대 입장은 2020년 1월 조국 교수 직위 해제했지만 판결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 주면서 징계를 미뤄왔어요. 서울대학교. 조국 전 장관은 현재까지 총 8,628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9천만 원 가까이의 급여가 지급된 겁니다. 서울대가 징계위를 개최한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그간 김연아 의원님, 서울대학교는 좀 의아했어요. 물론 서울대 교수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다라고 서울대 총장은 얘기해왔지만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유죄 판결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하여라고도 인정이 됐는데 그런데도 서울대에서는 징계 검토 자체를 안 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가 나오니까 서울대에서 움직이는군요. 저는 이렇게 국립대가 근무 여건이 좋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근무 여건이 좋다. 만약에 사립대에서 일반 기업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기소되면서 동시에 다 정리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에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계약이 잘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그 애로나 이런 것들을 호소했었는데 잠깐만 국립대에서 이 많은 혐의와 심지어는 배우자가 확정이 돼서 구속이 돼서 형을 살고 있는데도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미뤄왔고 심지어는 한 3년 동안 9천여만 원의 돈을 지불을 했는데 가장 기본 급여이기는 하지만 제가 따져보니까 한 1년에 한 2,700만 원 정도 지급한 거더라고요. 지금 최저임금보다도 사실은 높은 수준입니다.
좀 재판이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때 조국 장관이 얼마나 조국 전 장관이 자기는 아니다, 뭐 억울하다, 뭐 언론과 검찰에 자기는 너무나 농락당하고 있다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 자녀 입시 비리 등 12개 혐의 중에서 7개가 유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약간의 기시감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모두 다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얼마나 걸릴지, 몇 년 안에 이게 다 유죄로 판명이 될지. 결국 우리가 조국의 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또 하나의 강을 만들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강, 이재명의 강, 조국의 강이 본인들의 재판과 어떤 법정 구속이 늦어지는 것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강은 땅을 2개로 나눕니다. 강은 땅을 2개로 나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리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또 다리가 있어도 생활권이 달라지는데 강남, 강북 뭐 이렇게. 그렇죠. 이재명과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강은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었다. 결국은 조국 장관으로 나눠졌던 그것이 정권을 뺏기는 결과로 가져왔는데 이제 조금 추스리 나 있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그 강에 더 준설을 해서 당을 깊이 파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강을 더 넓히고 있는 게 아닌가. 토요일 날 집회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날은요, 사실은 입춘이었고 2월 5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저도 지역에 있지만 지역에 어마무시한 행사가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봄에 조금씩 나누고 겨울을 이기자고 하는 지역 행사가 있는데 그걸 다 지금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올라왔으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천권이 얼마나 무서워서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 집회 아마 한 번 더 정도는 저 정도 인원이 모일 수 있지만 아마 그것이 최고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조국 장관의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의견이었고요.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라 8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항소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인이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로 다 유죄가 나왔는데, 그리고 본인도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어떤 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는지 함께 보시죠.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했다. 입시 공정성 및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위조 공문서 행사, 유죄. 서울대 법대, 이거 본인이 서울대 법대에 있었잖아요. 정경심 씨 대법 판결에서도 이거 나왔어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위조했다라고 나왔어요. 결국 2심 재판부에서 유죄, 본인이 위조했다.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유죄. 동양대 표창장, 이거 부인이 위조했죠. 위조 사문서 행사, 유죄. 부정 지원, 업무방해, 유죄. 아들과 관련하여 생기부 허위 기재, 대리시험 등 업무방해, 유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위계공무 집행방해, 유죄. 장학금 부정수수, 청탁금지법, 유죄. 최광욱 명의 인턴 확인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확인서, 위조, 뇌물수수 등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 허위 스펙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다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허위 스펙 중 상당수는 부부가 직접 위조를 하거나 위조에 가담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조국과 공범 관계다. 정경심 씨에 대해서 1년이 추가로 더 선고가 됐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을 살고 있는 정경심 씨, 징역 4년 확정 판결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과 아들 입시 비리 공범 기소, 징역 1년 추가 선고됐어요. 김수영 교수님, 징역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최강욱 의원이 만들었다는 그 인턴 허위 그 확인서 있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1년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국 교수는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조국 교수가 죄가 물론 없다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상 요거는 정경심 씨 혼자 만들었고 그래요? 조국 교수는 관여된 바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지.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발급해졌다는 그것도 다 이제 위조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나와서 조국 교수가 뭐 상당 부분 다 많이 무죄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무죄라기보다 아내의 죄로 이제 인정이 된 셈인 것이죠. 사실 조국 교수가 진짜 우리 사회를 아주 양갈래로 찢어놓은 2019년, 2020년을 기억하실 거예요. 뭐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아주 시끄러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좀 폐를 많이 끼쳤죠. 그리고 이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뭐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의 시간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다가 법원의 시간에서도 수백 번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이번에도 나와서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뭐 상당 부분이 무죄로 나왔고 그래서 내가 2심에 항소해서 다시 진실을 밝혀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 진실을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또 뭐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이제 의사 면허 같은 거 취소도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조국 교수가 책도 2권이나 쓰고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3심에서 모든 것이 유죄였던 것으로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다 유죄였던 것으로 아예 확정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식의 어떤 자기를 대중에게 선전하고 판매하는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물론 우리나라에 3심 제도가 있어서 3심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3심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진실을 지연하고 또 중간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던 그런 본인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겸허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씨의 혐의 관련해서도 또 상세히 제기가 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영 외고 시절에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했다, 유죄. 조지 워싱턴대 2차례 대리 시험을 쳐줬다는 의혹, 유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 유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것, 유죄. 거기에 최광욱 명의의 인턴 증명서, 부정지원, 정경심 유죄. 재판부 정경심이 위조했다. 위조한 게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천하람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조국 부부는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는데도 인정을 안 하면 뭐 어떤 법적 절차가 더 남아 있길래? 그건 거의 천당 지옥 가는 법정 정도 말고는 남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남은 게 없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납득 못 하시는 분들 뭐 실제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특히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뭐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한국 사회의 최종적인 그 판단 주체인 대법원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그 어느 것도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전 지금 보면은 저분이 저런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저런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삼권 분립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분 아닌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을 맡기에는 너무도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었던 분 아닌가 하는 면에서 오히려 더 참담함을 느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된 것을 조금 더 추스르기 위해서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아끼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조국의 강을 좀 확실하게 건널 수 있도록 두 분이 좀 이제는 대국민 사죄의 메시지를 좀 내주시라 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이 책을 내서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 최근에 발간한 책, 그 서평 앞에 저자 소개에 검찰 개혁을 외치다가 엄청난 검찰과 이 정치 탄압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한 3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본인이 처벌받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거 부당한 탄압이고 조작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자기 인생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 집단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제가 그때 민주당 분들을 보면 우왕좌왕했던 것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조국 장관한테 누구 하나 가가지고 정말 제대로 따져 물은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다니까 없는 거야. 조국 장관 우리 진영의 스타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지금 우리 팬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앞장서서 조국 쏘!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배지 달고 잘 나가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 수호 어찌됐든 다음 총선 때까지만 이재명 대표가 버티면 공천을 할 것 같은데? 그럼 나 배지 달 것 같은데 제명 수호로? 조국 수호로 배지 달아본 경험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제명 수호로 재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 이 흐름 자체야말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면 과감하게 좀 끊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전현규 의원님, 지금 이제 여권의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운명도 조국 전 장관 운명 같을 것이다. 똑같지 않냐 이런 의견 주시고 계신데. 그렇게 되길 바라시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게 되면서 부득이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힘으로 가셨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의 대통령이 되는 명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잘못되어야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을 더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계속 조국 장관의 수사를 하면서 왜 저는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의아했었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서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적 정적 제고용 수사다라고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대법원 판결들은 아까 우리 김수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허위 경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제대로 한번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하면서 인턴 증명서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경력들을 부풀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지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한 얘기 경력 부풀린 거 일부 인정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 잡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수사를 할 것인지 특검을 수용하실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된 말씀을 해주실 때가 되었다. 저도 우리 전하람 변호사처럼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위 경력 한번 제대로 잡아봅시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그중에 한 시사점은 조 전 장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원 판단에 의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의 길, 늘문좌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때도 지금도 불법은 없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허위 스펙과 관련해서도 불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무관심한 편이었다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무관심했다면 다 명분대 같지 않았을까요?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책무를 져버렸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친문계 인사들의 구명 로비를 받아들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기억을 되돌려보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각종 뇌물성 대가를 받았고 고맙다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뒤늦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찰이 중단됐죠. 재판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은 무겁다라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모펀드 비리 등은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시켰는가와 관련해서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법원은 결과적으로 이 해명이 거짓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1심 재판부는 들어보시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첩보 비위가 보고됐는데 판단 결과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감찰을 중단하라고 본인이 지시했다. 결국 이 발언이 본인에게 돌아온 겁니다. 법원에서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재판에는 진실과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주장이나 진영 논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며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제명 수호를 외치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고 합니까?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섰고 대저해야 합니다. 자, 여당 입장인데 야당 입장을 좀 저희가 함께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김수영 교수님, 민주당 입장이 지금 별반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사실 입장이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별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의원들 개인 뭐 SNS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바는 있지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2019년 조국 사태 때 조국 수사는 검찰의 쿠데타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저렇게까지 강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조국 수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불리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때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검찰의 탄압이다, 검찰의 독재다, 검찰의 쿠데타다 이런 식의 안 좋은 말들을 쏟아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 이 감찰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시 비리는 이미 정경심 교수가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죄가 별 크게 뒤집힐 일 없이 나올 것이다. 관건은 이 감찰 무마가 과연 유죄로 나올까? 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민정수석이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 나라를 아주 그냥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상흔을 주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래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넘어간다고 넘어가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반구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게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 일일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가야 계속 오랫동안 정치를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막 분리할 때 오만 언어들을 다 사용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말들을 다 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침묵하는 방식으로는 길게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뉴스인데 이 검찰 쿠데타라고 당시에는 민주당 공식 입장이 나왔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뭘까가 좀 궁금한데 역시나 조국 전 장관 1심 판단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을 되새겨봤더니 2021년 11월 23일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면 언급했던 날이 그날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와 제가 직접 단독 인터뷰를 2시간 넘게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 잘못이 있으면 작은 티끌조차 책임져야 한다.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때 더 크게 지는 것이다. 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재명 대표와 1대1 인터뷰를 했을 때, 심층 인터뷰했을 때 이 대표가 이랬거든요. 나는 조국의 강을 건너고 싶은데 이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의원들이 많았잖아요. 그 조국의 강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 난 다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폭이 넓더라. 라고 우회적인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혹시 입장이 뭘까요? 조국 유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방구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분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개별 의원들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예전에 이야기됐던 뭐 증거 조작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의혹이 남아서 일단 대법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 좀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서 좀 팽팽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 중에 김남국 의원처럼 강하게 조국 수호를 외치는 분이 있고 김남국 의원은 조국 수호를 강하게 외치면서 잠시 후에 보겠지만 과연 세상에 공정 과정이 상식이 어딨냐라고 크게 포효했거든요. 그래? 1심 대법원 1심 판단 재판부 잘못됐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조국 사태를 비판했거든요. 그럼 민주당 내부에 이제 조국을 수호하는 분과 이재명 당 대표 등 조국을 비판하는 분들이 지금 같이 공존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본인들의 시각이 좀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성공한 쿠데타 이거는 사실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조국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 거였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한 쿠데타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줄곧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 정치는 패자하면 삼족을 멸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만을 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연장선으로 조국 수사도 지속적으로 이용될 거라고 저희 보고 있어서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는 있긴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야전에 나가서 투쟁을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권력을 빼앗겼을 때에는 굉장히 좀 많은 탄압을 받아왔었습니다. 그게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음모로 사형을 받았거든요. 내란 음모가 어떤 내란 음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형까지 받았었던 거 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논두렁 시계라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본인들이 좀 껄끄러웠던 사람들의 수사를 속도를 올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중진 의원인데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치열한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지난 저희들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또 입장 이런 부분은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의 좀 더 치열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냐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걸까? 윤석열 정부의 위선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존중돼야 하면서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긴다라고 사법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제가 봐도 세상의 공정과 정의 상식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의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당이라는 것이요. 특정 팬덤을 쥐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막 공천을 해주면 안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당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사실은. 한동훈 장관 대선 후보 만들어주신 사실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뭐 이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조국 장관의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게 지금 가장 앞에서 맡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에요. 여기서 하나 또 연결해서 얘기하면은요.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 너무 비판하는 것 같지만 뭐 국민의힘이니까 어쩔 수 없죠. 실제로 비판받을 점들이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측근 보는 눈이 왜 이런 겁니까? 왜 자꾸 이상한 분들을 측근으로 둬요? 뭐 범죄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건전하게 정치를 이어갈 만한 분을 자기 측근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김남국 의원이랑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시고 또 대선 때 열심히 돕고 있겠지만은 김남국 의원의 의견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제 정치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따끔한 메시지를 내고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지 않는다면은 요 며칠 이재명 대표에게도 아주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고 또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사람 되게 좋으세요. 저랑도 잘 지내십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점도 많이 있으시겠죠. 예, 자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용산의 노기라는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굉장히 좀 격앙되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안철수 의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시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실의 이 분노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국면 때도 국민들 앞에 보여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그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에 유난연대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정무수석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의 분노에 찬 발언을 그대로 전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까지 윤 대통령이 규정을 했다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 건가 함께 보시죠. 자, 안철수 의원이 윤한연대 얘기했고 윤핵관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이다. 윤핵관한테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라고 윤핵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안철수 의원이 냈어요. 나랑 윤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깝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윤핵관들이 저렇게 대통령 파리를 하고 있다라며 장제원 의원을 지목했는데 자, 이 대통령실이 일제히 나섰어요. 대통령의 발언이다라며 실체도 없는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욕보이려는 표현 아닌가라며 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시사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 안 의원에 대해 실망했고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을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안철수 의원이 실망하셨다면 내 의사를 잘못 전달할. 앞으로 소통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의원과 동격이란 말이냐라고까지 격분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진짜 유난연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난히 잘 어울리는 연대.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 윤핵관 하는 부분은 누가 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썼나요? 누가 썼나요?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무수석의 이야기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김수현 교수님, 지금 정확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혼돈의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가 하나씩 이제 그만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내려왔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김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초 본인이 가장 윤 대통령과 잘 궁합이 맞고 윤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면서 이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김기현 의원이 아무리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어떤 궁합이나 이런 거를 어필해도 대통령실에서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좀 강하게 내가 윤 대통령과 잘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대통령과 동급으로
취급받겠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일단 개입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대통령실에서 호불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후보들을 내치는 방향, 공격하는 방향이 너무 거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를 당원 100%로 뽑긴 하지만 이걸 당원들만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 과정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는 결국 총선, 더 나아가서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렇게 너무나 한 명의 후보를 정해놓고 그 후보가 아닌 사람들을 너무 거칠게 찍어내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이런 식의 개입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 총선에서 뭐 찐박 진박 뼈박 하다가 결국은 그 총선이 지금의 여당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안철수 의원에게 더 지지세가 몰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강한 비판 주셨는데 일단은 그 대통령의 발언이다라며 소개된 게 국정원에게 적이다라고까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상대로 적이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동격이냐라고 정무수석의 어떤 격분인데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화가 난 겁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원인이 뭡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떤 발언입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연대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하고 또 윤핵관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장제원 의원. 예, 그렇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윤핵관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이제 안윤연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연대라는 말은 동급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고, 윤핵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정도도 볼 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간신인지 간신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조차 없다고 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직접적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언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중립을 지키고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뭐 이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설령 배후에서 뒤에서 여러 가지 무슨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대통령의 워딩이다, 안철수는 방해꾼이자 적이다,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모양새는 결코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럴수록 안철수 후보만 더 득이 된다. 저는 그런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적이라고까지 규정하며 화가 난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일단 윤핵관, 실체도 없는 윤핵관들의 대통령이 휘둘리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윤한연대라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님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 정부 5년 동안의 그 국정과제 110개를 인수위원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핵관이라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내 표현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꼬리를 낮추긴 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 완곡하게 굉장히 좀 비판하는 얘기를 완곡하게 했어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개입하는 듯이 비춰지는 게 좋지 않다. 라고 안철수 의원은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윤핵관, 윤한연대 표현은 쓰지 않겠다. 라고 또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천하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면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랑 경쟁하고 있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어떤 새 정치 이런 거 없이 현상 유지만을 목표로 하는 후보가 된 거 아니냐라고 비판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조금 지나칩니다. 저는 윤한연대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사실 지금 장면은 처음 봤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사실 위트 있게 저는 얘기한 걸로 잘 봤습니다. 저 정도 얘기는 인수위원장까지 하셨던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을 낮추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넣어서 윤안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후보로 뛰는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먼저 넣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을 충분히 존중하고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윤안연대라는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어라고 해서 본인 대통령실의 폭을 좁게 만들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연대하기를 원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모든 후보에게 우리는 폭 넓게 개방해 놓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후보가 되든지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가 된다면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잘 이렇게 합을 맞춰서 우리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은 얼마나 저희 당원들이 좋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어목한 세월을 지나가지고 여당이 돼서 처음 맞는 전당대회거든요. 여단 전당대회예요. 원래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전당대회가 몇몇 후보군들, 몇몇 지지자들에게는 축제가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게 생겼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저희 전당대회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이걸 좀 넓게 조금만 더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게 실체도 없는 표현,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간신과 간신히 하는 사람 구분 못하냐라고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윤핵관이 당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실체 없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간신을 간신이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간신도 있어요? 있죠. 간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요. 대통령의 권력에 자기가 빌붙어가지고 내가 핵심 관계자다, 내가 주류다라고 해서 줄 세우기 시키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정치 펼치고 우리 국민들 당원들의 지지도를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충신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의 권력을 뭔가 나눠 먹기 하는 것 같은 윤핵관들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에 잘 보여서 공천받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당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 연판장 쓴 초선 의원들이 그거 전부 다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윤핵관들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당 줄 세우기 시키는 간신배들 눈밖에 나면 당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저희 당을 정말 작게 만들고 쪼잔하게 만들고 국민의 민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간신배가 아니면 누가 간신배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더 따끔하게 이런 사람들을 끊어내고 이런 지금 작금의 줄 세우기 행태를 그만하라고 강한 경고를 줘야 되는 거지. 이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해서 국민들이 윤핵관 멀쩡히 있다고 생각하고 간신배 행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국민들의 인식이 없어집니까? 저는 그 국민들의 민심을 바로 안아가지고 그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어루만져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훨씬 더 폭넓어질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통령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후보는 저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전당대회 뛰고 있습니다. 예. 자, 김연아 의원님, 조금 전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장이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반박을 한 건데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다. 1호 당원이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라고 반박했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 일반 국민들 또는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죠. 예, 근데 저는 이걸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이 생각하는 언어를 잘 쓰시지 않고 그걸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서 정치적 언어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약간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인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셨다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의 워딩 또 대통령실의 언어를 갖고 봤는데 저는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대통령을 분노케 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윤핵관입니다.
자, 민주당은 정진상, 유동규, 이화영 다 뭐라고 그러죠? 핵관이라고 안 해요. 측근이라고 합니다. 네. 줄 세우게 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 천하람 후보님께서는 간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왜 윤 대통령만 간에서는 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민주당에 가면 측근인데 이게 국민의힘으로 오면 핵관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 프레임에 계속 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 근데 안철수 후보나 전 나경원 의원도 제 이 분노의 지점에 어떻게 다녀갔냐고 보면 대통령하고 소통 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나 전 의원도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윤핵관들이 대통령한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유명한 프레임에 관한 책이 있죠. 코끼리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봤을 때는 아니야, 난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싫고 나는 윤핵관도 두지 않아. 그리고 그런 정치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기저기 우리 편 안에서 계속 윤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계속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걸 포착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교묘하게 대통령의 윤핵관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윤한연대, 그러면서 자기가 슬그머니 윤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분노 지점은 그래 나도 윤핵관 싫어. 그런 식의 정치하기 싫은데 윤핵관을 비판하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윤핵관의 위치로 대치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대통령을 계속 분노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설명되는 그런 언어가 아닌 걸로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식 표현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재호 고문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당내 선거에 자신과 동급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뭐 어떤 효과를 꾀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흠집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매우 조심해야 된다. 자,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재호 고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안철수를 공격하잖아요. 이건 당규 위반이지. 대통령실 이런 태도는 이거 옳지 않지. 이 당이 뭐 자기네들 하수인들이야. 이거는 전당대회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의 발전에 저하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자,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때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 권력에 과도하게 취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이 지금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의 대표를 뽑는데 본인이 당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너 해라 너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고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너는 하지 말라는 뜻에서 너랑 나랑 연대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대통령과 후보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말이 이거 진짜 권력에 심하게 취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옛날 후보였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권력을 잡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나랑 동급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이런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권력에 심하게 취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냐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5년짜리 대통령 임기인데 왜 이렇게 겁도 없이 뛰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유명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하셨거든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인데 뭐 이렇게 겁도 없이 권력에 취해서 국민을 내 아래로 보고 당권을 도전하는 후보를 내 아래로 보는가. 이거는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진짜 독재로 가는 권력의 길이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전용기 의원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찾아 강릉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제 강릉, 가족여행 간 강릉을 찾아가 만났어요.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자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연판장을 쓴 초선 의원도 데리고 갔답니다. 안철수 의원, 나 전 의원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 미리 약속했는지 궁금하다. 거기 왜 갔냐 굳이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의원의 이 사진 해프닝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대구 출신 탤런트 한 분과 같이 사진을 찍자는 요청이 있었다. 그때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건 부적절하고 말했다.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라며 나는 안 찍는다. 넌 왜 찍었냐? 라는 취지의 비판의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연경 선수가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 건 사실이다. 사진을 올려도 동의한다. 라는 입장도 또 밝힌 대목도 보도가 되고 있군요.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